옛말의 사랑과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전쟁에는 항상 규칙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행동 강령이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신념에 기반하기도 했고, 인류가 문화와 기술 면에서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의견들도 발전했고 결국 법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는 전쟁 중 행동을 규율하는 법과 조약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골칫거리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법이 종종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교전자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옳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집니다. 적국이 법을 따르지 않는데 한 나라만 법을 계속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입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국제법의 규칙이 의문을 제기받았던 제1차 세계대전의 한 사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국제법은 양심 없이 행동하는 무자비해 보이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 도전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롱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산업혁명의 기술이 끔찍한 전쟁의 기술에 적용되었지만 이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던 장군들과 제독들은 수천 명의 병력을 지휘하면서도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현장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실수가 많아 그 대가가 끔찍했습니다. 전쟁 초기 아마도 가장 두려웠지만 분명 과소평가된 신무기는 잠수함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해군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크고 강력해진 전함, 즉 전열함이 지배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빅토리아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진 그들에게는 비교적 작고 보잘것없는 잠수함이 위대한 전투함대를 진정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독일의 유보트가 영국에 가한 잠수함의 위협은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들은 섬나라에 있으니 항상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영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고, 국민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914년 처음 등장한 많은 신무기들처럼 잠수함 대응책 제안도 그럴듯한 것부터 터무니없는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진지하게 고려된 한 제안은 수십 척의 고속 모터보트가 함대를 돌며 승조원들이 구두약을 들고 있다가 잔망경이 발견되면 즉시 달려가 렌즈에 구두약을 바르고 유보트 지휘관의 시야를 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1914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든 시도해보는 것이 낫다고 여겨졌습니다. 호송선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어뢰 효과도 일정치 않았다. 그래서 많은 무방비 상태의 상선들이 유보트의 가판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보트는 침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목표 선박의 군수품 적재 여부를 먼저 검사했습니다. 이것은 영국인들에게 유보트에게 매력적인 표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5.5kg 포와 맥심 기관총으로 무장한 선박 함대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큐쉽이라고 불리는 선박들은 상선으로 위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는 방법으로 중립국의 국기 등 거짓 깃발을 달고 다니며 유보트가 의심 없이 접근하도록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영국의 흰색 해군기를 올린 뒤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큐쉽은 유보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든 캠벨 소장이 자신의 회고록 나의 미스터리 쉽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스터리 쉽은 전쟁 중 새로운 발명품이 아닙니다. 적을 유인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국기를 개양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며 진취적인 장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의 배를 위장하고 추가적인 속임수를 생각해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큐쉽을 만들기 위해 해군성은 여러 화물선을 징발하여 새로운 치명적인 임무에 맞게 개조했습니다. 그중 한 척이 바로 13년 된 넷 192 통읍 증기 화물선 바라롱입니다. 이 배는 영국 북동부 타인강에서 암스트롱 휘트워스 컴퍼니가 건조했고 버크넬 스팀십 라인스 리미티드가 운영했습니다. 새로운 치명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바라롱에는 세 문이 5.5kg 포가 장착되었습니다. 이 포들은 적과 교전할 때가 되면 열리도록 숨겨진 포좌에 설치되었습니다.
바라롱의 기만적인 특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이 배에는 손쉬운 표적을 찾는 유보트 함장을 유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손상을 가장할 수 있는 장치들도 설치되었습니다. 작업은 1915년 4월에 완료되었고 이제 His Majesty's Ship 바라롱은 함대에 합류하여 치명적인 임무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31세) 고드프리 허버트 함장이 His Majesty's Ship 바라롱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영국 잠수함 부대 베테랑으로 잠수함에서의 경험으로 잠수함 사냥의 이상적인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밀렵군에서 감시자로의 변신이었습니다. 그는 잠수함의 강점, 약점, 그리고 전술을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허버트는 어린 시절부터 해군 경력을 쌓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는 해군의 요람으로 알려진 스터빙턴 하우스 예비학교에 다녔고 이후 해군 사관 후보생이 되었으며 1900년에 마침내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경력을 빠르게 쌓아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그는 1903년에 성장 중이던 잠수함 부대에 지원했고 결국 영국 최초의 실전 배치 잠수함 중 하나인 His Majesty's Ship A사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훗날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받게 되는 에릭 네이스미스 중위의 지휘 아래 복무했습니다. 1905년 10월 16일 두 사람과 9명의 승조원들은 신호훈련 도중 잠수함이 침몰하면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침착한 대처로 A사가 심각히 손상됐음에도 11명 전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칭찬받았습니다. 1911년 2월 허버트는 자신이 지휘하는 잠수함 His Majesty's Ship C-36을 이끌고 사상 최초로 극동까지 항해하여 영국 해군의 중국 기지에 도착하는 기록적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영국 잠수함 부대 초창기 시절에 많은 동료들처럼 허버트 역시 영국 장교들 중에서는 이단하였으며 결코 손을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무렵 허버트는 His Majesty's Ship DO로 전속되어 독일 경순양함 로스톡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사한 어뢰는 계산 실수로 인해 목표를 빗나갔습니다. 그는 실전용 무기가 훈련용 무기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로스토크는 이후 유틀란트 해전에서 자침당했다. 몇 달 후인 1914년 11월 3일 D5는 야모스에 대한 습격 소식을 접하고 전함 세이들리츠가 이끄는 독일군 전투 순양함 3척, 경순양함 4척, 무장 순양함 1척으로 구성된 함대를 추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추격 도중 D5는 기뢰를 밟았고 1분 만에 침몰하여 25명의 승무원 중 허버트를 포함한 5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로에는 도주하던 독일군이 남긴 것으로 여겨지지만 훗날 허버트의 전기를 집필한 일부 역사가들은 그것이 영국군이 설치한 기뢰가 풀려나와 D5의 항로로 떠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휘할 잠수함이 없어진 허버트는 수상함 함대로 전출되기로 결정되었고 특히 영국 조선소에서 개조 중이던 신형 큐함 중 한 척에 배치되었습니다. 허버트는 His Majesty's Ship 앤트워프 지휘 후 배럴롱의 함장으로 임명되었다. 잠수함 근무 시절에 허버트의 다소 독특한 방식들이 그를 따라온 듯 보였는데 여러 선원들은 허버트 밑에서 복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영국 해군 함정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질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허버트는 부하들에게 휴가 중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놀도록 격려했고 그 결과 다트머스의 한 술집이 부서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 명이 체포되었고 허버트는 다음날 항구를 떠나기 전 그들의 보석금을 대신 냈습니다. 허버트는 부하들이 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만두고 배럴롱의 위장 신분에 따라 윌리엄 맥브라이드 선장이라 부르도록 고집했습니다. 20세기의 두 번째 10년이었지만 영국 선원들에게는 개인의 명예와 같은 문제에 대한 빅토리아 시대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1915년 5월 7일에 일어났습니다. 독일 유보트가 여객선 로열 메일십 루시타니아를 예고 없이 침몰시켜 하나 193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해 하고 미국이 연합국 지원을 위해 전쟁에 참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로열 네이비 장병들, 특히 큐십 탑승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획된 유보트 승무원들이 다른 전쟁포로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획된 유보트 승무원을 전범으로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영국 지휘관들은 유보트의 항복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또한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힌 영국 해군에 대한 보복 문제도 있었고, 포로 처형에 대한 외부의 시선, 그리고 이를 중립국, 특히 많은 시민이 독일계 혈통인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타니아 침몰 이후 감정이 격해져서 허버트는 상급 제독들로부터 구두로 조용히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들의 의견으로는 적의 잠수함 승무원을 포로로 잡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8월 허버트와 그의 유보트 사냥꾼 승무원들은 큐쉽의 정기 순찰 임무로 아일랜드 해안 근처에서 바라롱호를 타고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8월 19일 그들은 화이트 스타라인의 조난 신호를 받았습니다. 로열 메일십 아라비코였습니다. 독일 유보트 U-24는 코크주 해안의 올드헤드 오브 킨세일 근처를 항해하던 여객선을 발견했고 어로의 공격으로 침몰시켰습니다. 피해가 너무 커서 선박은 9분 만에 침몰했고 그 위치는 루시타니아호가 그해 초에 침몰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망자는 훨씬 적었고 탑승자 중 44명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랄롱은 현장으로 급히 갔지만 큐선은 U-24 대신 U-27을 발견했다. U-27은 영국행 여객선 SS 니코시안을 정지시켰는데 그 배에는 탄약, 노새, 미국인 조련사들이 타고 있었다. U-27의 함장 베르나르트 베게너는 승선조를 보내 선박의 화물을 검사하게 했고 선상에서 군수품을 발견하자 선원을 하선시키고 배를 침몰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고 사실은 여러 의견에 의해 혼란스러워졌지만 일반적으로 합의된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라롱은 미국 국기를 개양한 채 현장에 접근했고 U-27에 니코시안의 선원을 구조할 의도가 있음을 신호로 알렸습니다. 허버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니코시안에 여전히 선원이 남아있었는지 아니면 U-27이 이미 포격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바라롱은 여전히 미국 국기를 위장한 채 니코시안의 우연 쪽으로 항해하여 잠시 동안 니코시안의 좌연에 위치한 유보트로부터 선박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허버트의 부하들은 방해받지 않고 영국 해군 백색 깃발을 올려 위장을 해제하고 무기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르게너가 경악한 것은 다가오는 배가 자신의 목표물 뒤에서 나타났을 때 중립 화물선이 아니라 적군 군함의 포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학자 토니 브리글랜드는 바랄롱호에서 벌어진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허버트가 사격 중지라고 외쳤지만 그의 부하들은 이미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라빅호와 루시타냐호의 복수를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사격을 멈출 때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선원들의 생존자들이 외부 덮개 위에 나타나 옷을 벗으며 배에서 헤엄쳐 도망치려고 애쓰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그녀의 탱크에서 압축 공기가 거대한 쉿소리를 내며 분출되었고 U-27은 소용돌이치는 거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연기만 남았습니다. 그녀에게 34발의 포탄을 쏘는 데는 단 몇 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베게너를 포함해 U-27의 승무원 중 18명이나 살아남았고 많은 생존자들이 니코시안과 승선조를 향해 헤엄치려고 했습니다. 허버트는 유보트 승무원들이 복수심에 배를 침몰시킬까 두려워 기관총 사수들에게 물에 있는 그들을 사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일부 독일 병사들은 니코시안에 도달했고 허버트는 로열 마린 부대에게 배로 가서 그들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허버트는 로열 마린들에게 포로를 잡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생존자 대부분은 기관실에서 발견되었고 로열 마린들에게 곧바로 총에 맞아 사살당했습니다. 베게너의 최후에 대해서는 니코시안으로 헤엄치다 총에 맞았다는 주장과 바랄롱호 선원들에게 항복하려다 총살당했다는 상반된 기록이 전해진다. 세 번째 기록에서는 그가 니코시안에서 해병들에게 쫓겨 물속에서 총에 맞았다고 하고 또 다른 기록에서는 실제로 화물선의 기관실 선원들이 유보트 승무원들을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사실은 거의 무방비 상태였던 유보트 승무원들이 무자비하게 총에 맞아 살해당했다는 것이었고
이 장면을 목격한 미국 노사의 조련사들이 미국으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전했고 이후 미국 언론에 의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종종 과장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독일에도 알려졌습니다. 허버트는 사후 보고서에서 자신의 행동을 옹호하며 오직 영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이며 그보다 덜한 조치는 자신의 직무 태만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해군성도 이에 동의하는 듯 보였지만 처음에는 그의 보고서를 은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미국인 목격자들을 검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선 유보트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로 인해 바랄롱호 승무원이 살해한 독일 병사들에 대해 동정심을 가진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일부는 이미 침몰한 유보트의 승무원들이 살해된 방식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이 사건 전체를 전쟁 범죄로 간주했고 윌리엄 맥브라이드 함장은 이런 행위로 영국인 유죄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허버트의 진짜 이름은 몰랐습니다. 독일 정부는 미국 외교 채널을 통해 승무원들을 재판에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이 요청은 거절당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 에드워드 그레이는 그들에게 경고 없이 공격한 유보트 승무원들을 넘겨야만 교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허버트는 다시 잠수함 부대로 전출되었고 바라롱의 지휘권은 A. 윌모트 스미스 중령에게 넘어갔습니다. U-27이 격침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윌모트 스미스가 지휘하는 바라롱은 영국 해협 입구에서 또 다른 유보트인 U-41을 격침시켰습니다. 이 경우 침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는 바라롱이 사격을 시작할 때까지 미국 국기를 계속 개양하고 있었다고 독일 상관에게 보고했으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큐선은 고의로 구명보트를 들이받아 또 다른 생존자를 사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바라롱 사건은 세부 사항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전쟁을 국제조약과 법률로 합법화하고 어떤 이들은 정당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항상 생명을 앗아가는 혼란스러운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합니다.